자, 노트 필기는 기본적으로 노트를 딱 피잖아. 네. 좀 노블레스하게 하자. 첫 장을 넘겨, 과감하게. 응? 맨 앞장을 돌려버려. 두 번째 장부터 필기를 하고. 알겠지? 네. 넘기고. 여기만 필기한다. 오른쪽만. 알겠지? 네. 그리고 좀 여유있게 필기해라. 중간에 첨삭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쪽은, 검은색으로만 해라. 무조건. 검은색 필기를 하고, 뭐, 별표를 치든, 이거 중요 표시를 하든, 그건 모두 검은 색깔이야. 네. 그 다음에, 이걸 넘기잖아? 네. 역시 오른쪽. 네. 항상 오른쪽 페이지만 필기를 하고, 왼손잡이라면 왼쪽만 해도 된다. 이건 필기의 뭔데, 근데 왼손잡이도 여기가 불편해. 오른손이 훨씬 필기가 좋아. 오른쪽 페이지만 필기를 하고, 왼쪽은 뭐냐면, 여기는 선생님이 교과 외적인 내용들을 쓸 때가 있어. 네. 참고를 필기해라. 두 번째, 선생님이 포스잇을 가끔 들고 오거든. 이걸 여기다가 부착하면 된다. 포스잇의 역할은 뭐냐면 스틱이야, 스틱. 아니면 핵심. 자, 이게 뭐냐, 왜 포스잇이냐면 우리가 화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이잖아. 우리가 배운 화학이라는 부분은 개념이 20%야. 그리고 문제풀이가 80. 이걸 장단점을 설명해 볼게요. 장점이 먼저 이제 장점이 뭐냐? 장점은 논리사고, 수리, 수열, 추리, 지각 판단, 공감각이 뛰어난, 알았지? 네. 천부적으로 뛰어난 애들은 화학이 정말 재밌어. 문제 풀이니까. 근데 이런 애가 머리는 좋은데 옆에 친구인데 머리는 좋은데 왜 화학을 못하지? 게을러서 그래. 이걸 못하고. 20%밖에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점이라고 본다면 어선풀에 이 개념만 잡아놔도 문제를 푸는데 엄청난 이점,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학문이야. 대신 바꿔 말해. 자연계열을 지원했는데 이게 좀 딸리는 애도 있어. 물론 이거 딸려서 인문계열을 선택 못하는 애들도 있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노력파 아이들은 이걸 다 배워야 돼. 이거는 사실은 타고나는 거니까 배우기 어렵고, 요 세 개는 선생님이 문제풀이하는 방법이라든가 문제를 풀어내는 수를 이용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줄 거야. 네. 그걸 꼭 인지를 해서 그렇게 풀려고 노력을 하면, 지금은 기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트레이닝만 하는데, 실전반에 2학년 가서 이제 내신반에 들어가게 되면, 20반에 들어가게 되면 머릿속에서 계산이 돼야 돼. 그래서 단계를 한 이게 10스텝이다. 그지? 평가했어요. 10스텝이다. 그러면 사실 실전에 들어가면 3스텝으로 줄여야 돼. 탁 그냥 땡겨줘야 시간이 남고 피드백을 할. 그리고 피드백을 할 때도 선생님이 쓰는 수의 계산법이 훨씬 유리하다. 네가 자꾸 보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얘들을 단점이 없냐? 단점이 있죠, 당연히. 단점은 이건 스스로 빠지는 단점. 이걸 인강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시험 점수 잘 나오길 바라는 친구들은 절대 안 돼. 이거 인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왜? 82가 되잖아. 문제풀이는 인강의 선생님들은 절대 스킬을 오픈시키지 않아. 또 그들의 스킬은 다 우리는 국한되어 있잖아. 현장 수업하는 아이들은. 근데 그분들은 온라인 강의야. 전국을 단위로. 그래서 자기 노하우가 먹히는 애도 있고 안 먹히는 애도 있어. 웃긴 게 안 먹히는 애가 그걸 듣잖아.
그럼 오는데 좋은 소리가 날까 나쁜 소리가 날까? 그래서 안 풀어 스킬을. 근데 오프라인 강의는 니들을 위주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니들이 이해가 되게끔 계속 선생님이 주제를 시킨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화생지 중에 화학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명심이.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당연히 기초니까 이건 당연한 거다. 이건 당연한 건데 이게 이거를 푸는데 도움이 되도록 외워줘야 돼. 그게 아닌 것들이 여기야, 참고. 이거는 왜 참고냐? 수능에는 나오지 않아. 내신에서 낸단 말이야.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괜히 막, 나 과거에서 왔어? 뭐 이러면서 내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은 저기다 필기를 해놓는 게 좋다. 이거는 노트를 한번 필기 하냐. 이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쓴다고 생각해야 돼. 학교에 가서 학교 수업을 할 때도 여기다 옮겨놔. 수업에 있던 그 내용들을 여기다 옮겨놓고 시험 보기 전에는 이걸 보는 게 핵심이야. 자, 이제 차근차근 볼게. 개념이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를 하는 스킬이 너무 중요해. 이거.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내가 계속 뭔가를 써놓고 붙여놔. 뭔가를 써놓고 붙여놔. 그 의미가 뭔지 문제를 풀면서 계속 주지시켜 줄 거야. 대신 우리가 선택한 이 교재에는 문제가 푼 거지 않아. 나중에 이제 너희들 2학년 가면은 거의 뭐 문제가 200, 300문항씩 풀 거야, 문제를. 그때 가면 이제 이 스킬이 무엇인지 깨달아. 딱 10분 만에 20문항 푸는 놈도 있고 10분 안에 5문항 못 푸는 놈이 있는 거야. 그때 자기가 누가 될 것인가는 기초반에서 선택이 되어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으로 풀기가 끝났어. 우리는 교재를 볼 거야. 자, 교재가 이제 우리가 완자를 선택했잖아. 이 교재 속에서 문제를 풀 때 보통 한 방에 다 푸는 아이들은 없고 앞에 교재에서 교재를 찾아본단 말이야. 이게 맞나? 찾아본단 말이야. 근데 교재를 찾지만 절대 노트를 찾아. 그 노트에 없잖아, 내용이. 그럼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찾았다는 흔적은 이렇게 나와요. 파란색으로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완자에서 참고한 내용. 내가 이걸 몰라서 밑줄을 쳐놓고, 아니면 파란색으로 점을 찍어놓거나, 아니면 내 노트에 없네, 이 내용이. 그럼 그거를 파란색으로 써놔. 그럼 앞으로 이 노트에다가 네 교재의 파란색은 완자 내용인 거야. 네가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복습할 때 색깔은 그런 그 회상 능력, 그러니까 기억력을 증가시키거든. 대신 너만의 작은 룰을 정한 거예요, 규칙을. 그지? 파란 색깔은 완자에 있던 내용들을 적어 놓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중요 단어는 테스트를 할 거야. 여기서 틀린 내용은 빨간색으로 써. 빨간색으로 별표를 치든지 점을 찍든지. 첨삭 내용은 거의 없을 거야. 첨삭을 틀리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써놓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할 때 보면 대부분 그런 게 있어. 그림에서, 그러니까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출제했는데 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그림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심린도 같은 거. 그런 거는 굳이 빨간색으로 쓸 필요 없잖아요. 공간도 부족한데 왼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던가. 알았어? 그래서 신유형 내가 실수하는 유형 이런 걸 적어놓고 왼쪽 노트 필기를 많이 이용해. 알았지? 그래서 왼쪽은 거의 보면 포스트잇이 많이 들어가야 돼. 왜냐면 이 공간이 한정적이잖아. 여기 있는 내용인데 이걸 직장에다 쓰면 또 이게 서로 릴레이션십이 좀 안 맞으니까 포스트잇을 갖다 붙이는 게 좋고, 포스트잇은 나중에 왜 포스트잇은 우리가 이렇게 스킬을 써놓냐면, 이거 문풀할 때 책상에 딱 붙여놓고 그거 보고 계속 연습을 해. 그 다음에 다시 올려놓고 옮길 수 있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면 어떻게 되냐? 서류처럼 하는 거야. 전출지 있잖아요. 전출지 큰 거. 여기다 이제 단원별로. 여기다 위쪽은 이제 4단원이 전부거든. 4개를 뽑아서 각 단원별로 구별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소단원 중에 네가 주요하게 잘 틀린 단원이 있어. 그걸 여기다 표시해. 소단원에다가. 알겠지? 그래서 간단한, 뭐 단어명, 예를 들어서 몰 이렇게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분자 이렇게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원자 구조 혹은 오비탈 이런 표현을 딱딱 붙여놓고 찾기 쉽게. 그 다음에 이건 고3가 쓸 건데 오른쪽으로 얇은 견출지 있잖아. 얇은 견출지를 붙여서 자기가 어떤 유형을 많이 틀리냐 이쪽 참고 쪽에다 많이 붙을 거야. 대신 넓게 빼지만 작게 빼야 책에 쏙쏙 들어간다 가방에. 알겠지? 귀를 빙겨 빼면 많이 꺾이고 막. 알겠어? 이렇게 해서 고3까지 장기적으로 노트 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알았니? 그래서 자도 아니 2년 3년이 고등학교 졸업한 지 2년 3년이 지나도 이게 떠오를 정도야. 몇 페이지에 누가 있는지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았죠? 그래서 노트 필기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아마 노트 필기를 수업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뭐 영상을 보고 쓰거나 아니면 필기 시간 노트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거를 쓴다는 건 좀 어려울 거야. 왜 내용도 들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건 너가 알아서 시간에 쓰든지 영상을 보고 다시 참고하든지 아니면 영상을 제대로 보고 영상 뭐 저기 우리 수업은 제대로 보고 영상을 보고 필기하든지 그건 너 마음대로. 근데 영상의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야 되는 나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바꿀까 생각 중이야. 자, 이제 이렇게 노트 필기는 됐고 이제 우리가 컨텐츠라는 걸 한번 볼게. 자, 컨텐츠를 보면 첫 번째 이 단원이 있어. 크다란 대단원인데 보통 물리가 3단원으로 커다랗게 나뉘고 화학이 4단원,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보통 지구과학도 4단원 정도 되는데 생명과학도 5단원으로 끌어지거든. 각 단원별로 너는 과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노트를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필기를 어떻게 할 건가 망가짐을 갖는 게 되게 좋아. 뭐 물론 어디 가도 수업을 들을 때 노트 필기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건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 방법을 좀 같이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게 좋고 여기 화학의 첫걸음이라는 단어는 소단원이 총 4개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걸 들어갈 거고 첫 번째 그지? 우리 주변에 화학과 관계되는 것들을 배울 거야. 그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는 것을 보게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거기는 뭐 조금씩 나눴지만 두 번째는 화학 식량과 물인데 여기가 킬러야. 와 씨 웃기냐냐? 들어가자마자 얘가 나오는 거야. 화학을 보면 1부터 4단원까지 뭐 이렇게 모두교를 본다면 1단원 이거야. 큰 높이가 이렇게 된다고. 우와 가파르게 올라가. 그 다음에 화학방이 항상 양적 관계가 더 가파라. 그 다음 용액이 몰른다. 그러다가 2단원 가면 뚝 떨어져. 그러다가 오비탈 쪽에 가면 조금 높아. 2단원에 가서 좀 내려가. 3단원은 평지야, 평지. 4단원 가면 얘보다 산 높지 않지만 너무 올라가. 떨어져. 이렇게. 그래서 화학이라는 학문은 초장에 맛이 갈 수 있다. 그 초장에 제대로 배워둬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화학을 그거 말이야. 이게 반이야. 되게 어려워. 그리고 두 번째 단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 별표 2개. 킬러인데도 아무 최근함에도 킬러라고 해도 괜찮아. 네가 고등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1학기 중간고사는 이 0203 때문에 작살난다. 시간이 없어서 일부 D고등학교 애들은 평균이 38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전교생 중에 이 문제를 딱 푼 애가 없을 정도로 시간이 부족한 곳이야. 이쪽은 정말 선생님이 풀이 방법은 알려주지만 고급 문제 같은 경우는 기초반에서는 안 다뤄요. 고급 문제 가면은 정말 그 속에 들어있는 수열이나 수리 이런 추리 능력치가 엄청 많이 필요해. 그걸 우리 직관이라고 하거든. 직관이 엄청 필요한 단원이 바로 3단원. 물론 식량과 물이라는 2단원에서도 굉장히 그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하진 않을 거고 선생님이 계산을 이렇게 한다.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 계산법을 많이 가르쳐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용액의 농도인데 여기도 일반 평민들은 엄청 어려워한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닥 2, 3회 보다는 어렵지 않은 곳이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가면 2단원 바로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원자의 세계에서는 예전에는 여기가 쉬어가는 곳이었거든.
사실은. 근데 요즘 항상 학교 시험지 난이도는 그 전년해 수능에 비례해서 범위가 바뀌어. 선생님들 어쩔 수 없어.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시험의 기출의 성향에 따라서 올해가 아마 고등학교들은 제일 어려운 내신이 되지 않을까 싶다. 작년이 제일 어려웠으니까. 그럼 원자의 세계 파트는 어떻게 있냐? 첫 번째 원자 구조라는 데가 있다니. 원자 구조. 이 파트는 그닥 어렵지 않지만 누구 하나가 그렇게 분탕질을 하느냐? 동위문소라는 퍼센트. 말 그대로 니들이 저기 가서 생명은 뭐가 제일 어렵다고 소문이 흉흉하냐면 유전. 네. 그럼 유전이라는 것이 왜 어려운가? 확률사입니다. 여기 확률이 나옵니다. 원자 구조에서. 그 확률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니까 줄지 마시고. 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뒷동산 정도의 난이도가 좀 나와. 원자 구조 쪽에서. 두 번째는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자, 여기는 어렵게 내려고 출제자가 마음 먹으면 한도 끝도 없어. 왜? 사실 양자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기 역시 확률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정확히 모르면 뒤에 가서 많이 수능에서는 여기 파트도 요즘에는 식량과 뭘 못지않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곳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래도 얘들보다는 못지않아. 그래도 좀 난이도 낮은 편이고 여기 개념 위주의 수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다. 마지막에 거기 뭐 주기율표 써있는데 이렇게 없애버리고 주기성이라는 게 있어. 이게 또 사람을 미치게 하죠. 봐요. 이게 중간고사. 이거는 기말고사란 말이야. 중간고사 때 좀 어렵게 출제했잖아? 여기 난이도를 떨어뜨려. 근데 이거를 애들이 불쌍해서 난이도를 좀 떨어뜨려놨더니 애들이 막 100점이 전교생이 11명 나왔다. 그러면 여기를 상당히 높여요. 그땐 난이도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사실 자기네 학교 수업의 현장을 잘 읽는 친구들이 내신을 잘 봐요. 현장을 잘 읽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생님 저는 어렵게 배우고 싶어 한두 곳도 이렇게 어려집니다. 둘 다. 근데 우리 학교는 1학기 때 전교생 중에 평점이 높았어요. 그럼 이거 쉽게 나올 거고. 이거 너무 이거 굉장히 이거 좀 어렵게 나올 거고 이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이거 쉽게 나오는 거. 그거 맞춰야 되니까. 자기만 아는 거지. 그런 이제 정보는 담당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고 여기는 분자의 세계인데 이 분자 세계는 화학결합과 분자 세계는 2학기 중간고사 세계는 전통적으로 이거야. 난이도가 공부학생 쳐요. 쉽다는 얘기. 그거 왜 쉽냐? 제대로 배웠으니까 쉽죠. 여긴 개념이 한 80%? 스킬이 한 20% 정도 되는 거. 근데 스킬 20% 때문에 100점을 못 맞춰요. 애들이. 그래서 여기도 그냥 푹 하고 넘어갈 단계는 아니지만 이쪽 분자 세계는 먼저 화학 결합이라는 단어에서 한 두세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합의 특성, 그 다음에 분자 구조로 마무리를 합니다. 커다랗게 세 개 단어밖에 없고요. 자, 마지막 4단원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역동적 화학 반응이라는 단어이죠. 자, 이 역동적 화학 반응은 기말고사이니까 여기가 1단원보다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거 아니지만 산의 높이를 따지면 최고 높은 산, 그 다음 산, 그 다음 산, 그 다음 산입니다.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지. 이 두 개는 실질적인 난이도 높고 낮은, 얘는 낮고 높은.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뭐 동적 평형 같은 경우는 별로. 물의 이온곱상소 괜찮아. 어렵게 낸다면 어렵게 낼 수 있어. 이거 중화 반응. 이 중화 반응이 저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와 더불어서 이거와 더불어서 이 중화 반응이 별도 2개를 가집니다. 그러나 얘보다는 얘가 선생님의 스킬 방법을 풀면 훨씬 더 유리하게 빨리 풀 수 있다. 중화 반응을 잘하면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게 있고 화학 반응과 열이라는 것인데 이 열 파트는 그냥 휴양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휴양기.
내신에서는 어렵게 낼 것 같지만 그다음 어렵게 어느 학교는 안 보기도 해요. 수능은 되게 1번 문제로 쉽게 나오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단원을 치고 가는데 대략적으로 이 단원을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면 4개월 걸려요. 4개월 걸리는데 최대한 선생님이 좀 그래도 기초만 해가지고 한 번은 돌리게끔 그리고 당장에 이제 통과 또 내신 점수가 또 필요하거든 한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알았죠? 네. 자, 페이지. 아, 1단원의 화학의 첫 걸음의 페이지 10쪽. 자, 화학의 첫걸음에 화학과 우리생활 파트인데, 자, 여기 들어가기 전, 이건 참고도 아닌데, 학교에서는 이걸 잠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 교재 내에서는 따로 구성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바로 물질의 구분이에요. 자, 물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이 1단원을 들어가는 기초라고 보면 돼요. 물질은 우리가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측정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상태의 것들을 우리가 다 물질이라고 해요. 추대되는 게 다 물질이에요. 하지만 이걸 쪼개면 원자잖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럼 물질은 뭐뭐로 나누느냐? 순물질하고 혼합물로 나눠요. 여기서 순물질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녹는 점, 끓는 점이 그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 존재하는 아이들, 이게 순물질입니다. 물질의 특성이라면 용해도나 녹면 끓는 점이나 밀도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이런 아이들이 순물질. 혼합물은 뭐냐? 그 비율에 따라 혼합했잖아요. 비율에 따라 녹는 점, 끓는 점이 변하는 것들. 비율에 따라 녹는 점, 끓는 점이 변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순물질은 다시 두 개로 나뉘거든요. 보통 이 말을 붙이는데 요즘 애들 와서 안 붙여요. 원소예요, 원소. 왜 쟤를 붙였었냐면 예전에 이건 원자 원소와 물질의 원소가 다릅니다. 원자의 원소는 성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H2O 이런 물이잖아요. 수소와 산소라는 두 가지 성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때 원소를 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원소는 한 종류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원소, 물질의 원소가 있고 성분의 원소가 있다는 거, 동문, 이의, 뭐 이런 거죠. 그 차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원소는 한 종류,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원소, 물질의 원소입니다. 그럼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애들 H2, O2, Na 이런 애들이 원소다. 화합물은 H2O, CO2, NaCl 이런 것들.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자. 자, 외우는 거랑 인지랑은 다르거든. 네. 우리는 속도 싸움이기 때문에 인지가 빨라야 돼. 원소는. 이렇게 보면 돼. 저 속에 대문자 한 개를 넣어야 돼. 네. 알았지? 대문자 하나, 이름 큰일 난다. 알았지? 얘는 대문자 한 개야. 네. 한 개만 되어 있는 애들이 무조건 원소다. 네. 그러면 화합물은 뭐라고 할 수 있어? 대문자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야. 왜 2개 이상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런 애도 있거든. 이런 애도. 이런 애들도 있거든. 좀 긴 애들. 그러니까 대문자 2개 이상 있으면 다 화합물인 거야. 그냥. 나중에 이 화합물도 다시 이온결합이냐 공유결합이냐 구분하는 친구들이 복수가 되거든. 구분법은 또 알려줄 거니까 지금은 원소 화합물 이걸 이 단원에서 해야 돼. 즉 화학과 우리생활에서. 원래는 여기 화학과 우리생활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고 가르쳐 주는데 실질적인 시험 문제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나온다. 그 다음 혼합물은 뭐냐? 2개로 나누는 혼합물. 자, 균일한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세하게 다루지 말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현재의 물질들은 뭐가 있나? 균일 혼합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를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배우는 용액은 균일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용액 그러니까 끝에 액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액차만 있는 줄 알거든? 네. 용액은 흔히, 봐요. 용액은 흔히 용매와 용질로 구성되죠. 그래서 용액이 되거든. 네. 그때 흔히 우리가 보는 것들은 물에, 그죠? 네. 소금이 섞이면 뭐라고 불러요? 소금물이요. 그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보는 용액입니다. 네. 맞죠? 그런데 질소에 O2나 아르곤 등이 섞이면 이게 공기거든. 기체론이. 용매가 질소인 거야. 제일 많으니까. 다음에 불이라는 금속에 주석이 섞이면 청동이야. 이런 걸 우리가 합금이라고 하거든. 네. 고체은이지. 이런 거죠. 용액이란 어느 부분을 취해도 기운이 동일한 물질들을 봐요. 알았지? 어느 부분이든 동일한 물질. 이 비율이란 누굴까? 용매 대 용질 비율을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농도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불균일은 뭐냐? 동물이죠, 동물.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애를 누구를 배우느냐? 얘를 배우고. 원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유라고 그러죠. 이게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들어가도 이쪽 장은 풀기가 좀 쉽죠. 알겠죠? 이건 꼭 참고. 외대 용질의 비율이 이랬는데 이게 농도거든요. 퍼센트 농도. 아. 퍼센트 농도가 동일해요. 어디든. 아. 이해 갔어요? 네. 예,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용액의 농도에 가서 다시 공사에 가서 배울 거니까 우리가 이걸 배웠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라고. 그럼 이런 거를 여기 왼쪽에 써놓으면 그렇죠. 지금 이거는 학교에서도 자세히는 안 알려주거든. 네. 이 단원의 전반적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는 노트 왼쪽에 써놓는 게 좋아요. 알겠죠? 네. 자, 먼저 화학과 우리 생활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주변의 화학에 관계되는 얘들을 뭘로 배웠느냐? 의식계로 나눌 거야. 얘를 의, 식, 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거라고. 먼저 식이 될 거야, 식이. 그 단어의 스케일 보면. 식량 문제 해결, 이게 나와요. 그지?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 자, 얘는 화학사가 존재하는데 식량 문제 해결에서 아주 재미난 수업을 한다면야 하버라는 아저씨의 어떤 인생사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식량 문제 해결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예전 사람들은 그 단위 면적당 땅이 좋으면 네. 수확량이 좋고 땅이 나쁘면 수확량이 낮다. 이렇게 자기의 능력 탓이 아닌 자연 탓, 네. 하늘 탓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식량 문제 해결은 그렇게 천지신이 다 정해주는 거라고 맨날 토템이 좀 들고 뭐 이랬단 말이지. 그것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해결이 되었다. 근데 이걸 알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또 나오죠?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게 유기물이잖아요. 유양물. 농작물이란 말이에요. 식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식물을 키워야 뭐 소나 돼지 같은 애들이 그걸 또 먹고 클 수가 있잖아. 네.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식물 생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 이걸 좀 알아야 돼. 식물의 생장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된다고. 이건 뭐냐면 이게 증가하는 게 바로 식물의 생장이에요.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숫자가 늘어나는 걸 우리는 생장이다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려면 뭐를 하게 되니? 분열을 해야 돼. 맞죠? 세포 분열에는 필요한 영양소가 되게 많지만 일단 단백질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단백질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거든. 근데 단백질이 뭐로 되어 있어? C, H, O, N 이럴 때 원소를 쓰는 거야. 얘는 분명히 단백질은 대문자가 3개 이상이니까 화합물인데 이걸 구성하는 원소는 할 때 이 말을 쓴다고. 이 원소는 이 원소랑은 다른 원소다. 이건 물질이니까.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얘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거든. 네. 물에는 H2O 있고 이산화탄소 CO2 있고 그치? 얘가 뭐 질소. 알겠어? 이 질소가 식물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거든. 하나, 누구 기준이냐면 식물이에요. 이걸 흡수해야 단백질을 합성할 거 아니야. 첫 번째, 공기 중 질소 이거야. N하고 N2는 다르다. N은 원소지만 N2도 원소야. 이해가냐? 원소잖아. 이것도 원소라고. 밖에 눈 내리잖아. 그래서 이거 눈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기가 구별을 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짜증이 나는 거야. 그 과학자들이 이걸 원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원소지만 원자로 표현해야 이 원소라는 하나 헷갈리는 거야. 제가 원소고 얘도 원소라니까 사실. 얘도 원소. 왜? 얘는 물질의 원소고 대문자 하나니까. 얘는 성분의 원소잖아. 제 성분의 원소. 그래서 얘는 물질의 원소고. 하지만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얘는 헷갈리니까 이거 원자라고 한다고. 질소 원자. 같은 말이거든. 근데 왜 원자와 원소가 다른 말이냐면 얘는 2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어. 그 원소거든. 수소, 산소. 그런데 몇 원자가 분자냐? 3원자라고 얘기해야 돼. 3원자. 그러니까 사람, 이건 원소에 해당되는 말이고, 몇 명, 이건 원자에 해당되는 말인 거지. 알겠니? 그래서 그냥 헷갈리니까 우리는 공기 중에 질소라는 원소, 호돈소를 알았니?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암모늄이온. 질산이온 형태야. 실제로 식물은 질소를 이런 이온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흡수할 수 있어. 물에 녹여갖고. 질소 그냥 못 들어가. 그럼 이렇게 바꿔주는 애가 누구냐? 얘.
박테리아라고 하지만 박터라는 표현을 쓰고 아조토박터라고 표현해요. 부류가 두 개예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가령 질소 고정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물류들이 콩과류 식물이, 콩은 그래서 땅바닥에서 그냥 막 아무데나 운동장에나 풀어놔도 좋아. 왜? 걔는 땅속의 영양분이 얘 몸이다. 그러니까 뿌리오박테리아라는 세균이, 이게 보통 우리가 질소세균이라고 하는데, 이 세균이 콩과류 식물 뿌리에 공생하는 거야. 같이 콩하고 공생하는 거지. 그래서 뿌리오박테리아는 공기중의 질소를 가지고 질산이온을 만들고 암모늄이온을 주고, 그러면은 식물은 그걸 흡수하고 영양분을 만들 거 아니야? 그 영양분을 뿌리오박테리아는 또 빨아들여. 서로 공생관계지. 이런 콩과류 식물만 유일하게 공기중의 질소를 쓸 수 있어. 그럼 이거 외에는 못 써. 식물들이. 땅 속에 있는 얘가 있으면 잘 자라는 거고, 얘들이 없으면 잘 못 자라는 것 뿐이야. 두 번째. 자, 공기중 질소가 이렇게 변할 때가 있어. NO나 NO2로. 그래서 얘가 빗물에 녹아 내려오면 얘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건 뭐냐? 담배. 번개. 번개치면 그 일부가 2만 볼트 이상의 번개 같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자, 이렇게 자연계의 공기중의 질소는 변해왔어. 그리고 유일한 이제 식물의 사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해자에 의해서 질산염이 나올 수 있지. 아니면 그 분뇨 같은 걸 뿌려서라도 강제로 공급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게 있다. 공기 중에 질소가 있고 공기 중에 수소가 있는데, 사실 수소 얼마 없거든. 밀도가 너무 작아서 지구상에 들어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하버랑 과학자가 만들어낸 게 있어. 질소와 수소를 화학 공정의 발견으로 최대화를 시켜서 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버법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보슈라는 과학자가 비료를 나와요. 그 농가에 보급해. 얘가 바로 우리가 배우는 식량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주안점을 갖고 따질 거거든. 이 하버법에 대해서 볼 건데, 자, 하버법이 어떤 건지 봐봐. 하버법의 출시를 보면 실제로 암모니아가 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 역사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 질소야 질소, 기체. 수소, 기체. 자, 여기서 화살표는 반드시 화학 방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데, 생성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NH3 암모니아는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얘는 반응물이 되는 거예요. 불. 보자. 이 반응식에 보면 너는 반응식, 화학 반응식 보게 돼. 이걸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거든? 네. 근데 화학 반응식이 지금 완결된 게 아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이 G는 뭐를 뜻하냐면 기체 상태를 뜻해. 가스. 그러니까 질소 기체, 수소 기체가 암모니아 기체. 다시 말하자. 얘를 선생님이 질소라고 쓸 거고, 얘를 수소라고 쓸 거면 암모니아라고 할 거야. 네. 얘는 애들이 안 할 거야. 이걸 안 헷갈려, 한글. 무슨 말이냐? 얘는 반드시 이렇게 붙여, 뒤에다. 뭐라고? 원자라고 꼭 붙여줘야 돼. 하지만 N2는 질소 또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물질의 얘를 뭐라고 그랬지? 원소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원소는 여기서 N2와 H2가 되는 거고, 화합물은 누가 해당되는 거지? NH3. 교문자가 두 개니까. 이거 자, 구분이 됐지? 그 다음에 우리는 질소가 몇 개 있냐 개수를 표현을 이 앞에다 써주는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화학식을 많이 볼 거야. 여기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숫자가 있거든. 밑에 천자야.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밑에 천자. 이거 고유 숫자야. 내가 너를 그리는데 팔 하나 자르고 그리면 선생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제 팔 어디 가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인형 눈 단 거 알바를 펴는데 인형 눈에다 눈을 한 개씩만 계속 달아서 그러면 다 컴플레인다라고 하겠지. 클랜드로 그냥 다시 해. 왜? 인형의 눈은 두 개니까. 그걸 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래 천자는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럼 저 아래 천자는 뭘 말하느냐? 질소기체는 질소 원자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는 거지. 자, 질소 원자 두 개와 수소 원자 두 개가 반응을 해서 질소 원자 한 개 더하기 수소 원자 세 개인 화합물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거야. 모든 화학 반응, 물리 반응,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질량 보존이 성립해. 그러면 우리는 원자의 숫자를 맞출 필요가 있다. 질소 원자 두 개 있지. 여기는 하나밖에 없잖아. 우리가 이걸 쓴다는 거지. 이랬더니 수소 원자가 몇 개가 됐냐고. 그래서 여기다 뭘 쓰면 돼? 이게 케이스야. 이걸 맞추는 거야. 이런 화학 반응이 연결된 거야. 그래서 이걸 하보라는 과학자가 촉매와 온도, 압력을 조절해요. 그게 이제 화학 공정이거든. 화학 공학이라는 게 그걸 연구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곳은 야, 이론상은 이렇게 하면 암모니아 합성돼. 그럼 화학 공학은 뭐냐? 이걸 대량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겠니? 그랬을 때 온도를 어떻게 할 때, 압력을 어떻게 할 때, 촉매를 넣었다 뺄 때 그 하루에 효율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걸 연구하는 게 화학공학이에요. 그게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야 대량 생산이 될 수 있고 일반 시민이 쓸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런 하버는 이걸 통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된 거야. 근데 암모니아를 생산한 이유가 웃겨. 하버는 부부가 더 과학자인데 1912년 자기 자체 연구소를 차려서 개장을 개원을 하게 되지. 연구소를. 근데 이제 연구비도 뭐 집이 부자도 아니고 누군가 이렇게 의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놓아야 이것저것에서 이렇게 너무 의뢰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 지원이? 쫄쫄 붙는 거지. 유명하지도 않고. 근데 와이프랑 이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국가가 그때 이제 도이치라는 공화국이거든. 그때는 독일이 아니었어. 공고를 해. 그 독일 황제 입장에서는 도이치라는 황제 입장에서는 그때 게르만족이잖아. 게르만족의 대이동 그러면 로마도 눈치 보고 슬슬 느꼈어. 워낙 애들이 독일 애들 덩치 좋잖아. 걔들이 그래서 남의 종족을 깔고는 나치즘이라고 하지 그런 게 너무 컸어. 근데 그 게르만족 애들이 그렇게 자기 종족의 우월감이 뛰어난 애들인데 일단 그 당시 최고 그쪽에서 1등이 영국이었어. 그다음 2위가 프랑스였다. 이 서열이 왜 생긴 줄 알아? 걔들이 막 얘들보다 막 맨손 싸움이 이게 그게 아니라 단순히 화약이야. 동양에는 누가 화약을 제조할 수 있었어? 중국이야. 우리나라도 최무성이 초속에서 그래서 화약 제조법을 어느 정도 나중에서야 알아놨지만 영국만 화약을 제조할 수 있었어. 그 영국과 그 프랑스가 또 우리나라의 일본 관계야. 영국은 프랑스에게 내가 늘 얘기하고 있어. 야, 형 잘 무시한다. 화약을 딱 주면 걔들이 화약량이 좀 그래 남들에도 많이 챙겨주겠지. 프랑스 공주 막 결혼하고 이랬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프랑스 2위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스페인이지. 그쪽에 조금 주고 조금 주고 이게 영국이 지 마음대로 서열을 정하는 거죠. 근데 뭐 독일은 좀 아닌 거야. 독일이 화가 난 거죠. 왜? 프랑스 왕이 생일면 탄산수를 갖다 바쳐야 돼. 형님의 나라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화가 났었어. 막 이유를 잡아서 뭐그 신하들 중에 명예 이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청난 뭐 이러면서 사대리 물든 애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독일 황제도 열이 받친 거야. 야, 우리도 다 개조하자. 대신 초석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기술력은 없으니까 이걸 암모니아라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화약의 주 재료가 누구냐면 이게 톨루엔이거든. 톨루엔. 근데 여기에 이 니트로기야. 니트로기가 이렇게 세 개가 붙었잖아. 트리, 니트로, 톨루엔이라고 해. 이 TNT야. 이걸 만들 때 얘가 필요한 거야. 암모니아. 그래서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전 과학자들한테 쫙 퍼뜨린 거야. 하버도 그걸 인지했지. 그래서 하버가 와이프한테 얘기해. 우리가 할까? 왜 얘들은 그쪽에서는 그 권위 있는 애들이었거든. 와이프가 반대해. 이 화약을 봐. 그럼 우리가 만든 이 암모니아가 사람을 죽일 거 아니냐. 과학이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뒤로 몰래 하고 해. 너무 어려우니까 사정이 성공하네. 성공해서 얘 주가가 엄청 올라와. 어? 근데 결정적으로 이 하버가 암모니아를 생산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돼요. 오스트리아 쪽에서 뭐 국왕 암살 사건이 누구랑 연루됐는데 독일하고 전혀 상관없거든. 근데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내정 나락도 하고 가끔 야 우리가 없애줄게. 이러다가 이제 폴란드 침공하고 뭐 이러면서 안 되겠다. 프랑스 애들이 저희 어리다고 맞겠지. 저 아래쪽에. 그러니까 야 저거 안 잡았는데 프랑스 한번 싸워봤어. 오 화약이 올라가나. 장난 아닌데. 그래서 옆에 있는 벨기에 주변 국가들 다 앉아. 야 하는데 뚝 두드려 맞았어. 더군다나 프랑스가 그때 뚫려가지고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마지노선 많이 들어봤죠. 프랑스 유일한 마지막 그 보루였거든. 그것도 독일이 좀 지나서 우리가 이거 마지노선이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남한까지 점령을 당해. 그 완전히 서해까지 밀려버리고 도보의 근처까지. 그러니까 큰형인 영국이 가만히 있어. 에이, 야, 내가 도와줄게. 36도보다도 다 자살했어. 그래 터진 게 2차 세계대전이야.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폴란드를 침공하고 막 이러면서 하버 와이프가 자살을 해. 자기 남편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다. 자기는 도저히. 근데 하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이제 정전하잖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일으키잖아. 근데 그때 물론 뭐 하버는 숙청당해. 유태인이야. 그래서 숙청당은 오스트리아 빈역에서 돌파면에 죽어. 끝이 좀 안 좋아. 막 굉장히 높은 감옥까지 올라갔었는데 히틀러에 의해서 인종차별 그걸로 퇴출당한 거죠. 문제는 그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때 전범 그 재판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정전이어서 우리나라처럼 휴전이 된 상태에서 일어났으면 이건 전범이 아니야. 휴전이 때문에 언제 전쟁이라도 상관없는 건데 정전이면 아닌 거야. 이거 전쟁을 일으킨 거지. 우리나라처럼 휴전선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럼 전범 재판을 안 받아도 돼. 되게. 이거는 휴전을 한 거지 정전이 아니니까. 근데 그때 여러 얘기했잖아. 야, 너 정전이 아니나 니네 다 전범 범이냐. 재판을 그렇게 떼서 끝난 거지. 졌으니까. 일단 하버라는 애가 이 암모니아를 생산해서 1차 세계전을 통해서 엄청난 50만 명 이상이 죽었어. 그런데 이걸 통해서 보슈라는 사람이 뭐를 만들어? 질소 비료를 만들게 된 거야. 그래서 단위 헥타르당 생산량이 늘어나서 100만 명 이상이 지금 먹고 살고 있단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그 뭐는 동기는 조금 불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래서 하버법은
질소 비율 형태는 엄청난 역할을 했다. 이것만 시험에 나와. 알았지? 나머지 살충제니, 제초제니, 그 다음 뭐 먹는 꽃이니, 뭐 가족의 양식이니 필요 없다. 알겠죠? 미래의 먹거리 이런 거 필요 없다. 얘만 시험에 나온다. 특히 이식 1대 3대 2는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로 자주 이용된다. 이것만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자. 자, 다시 화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래, 비료의 기초 반응식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더 원천적으로 간다면 식물 생장에는 질소가 굉장히 필요하거든. 근데 공기 중에 질소가 78%나 되는데도 왜 식물은 질소를 이용하지 못하느냐? 얘가 화학 반응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78%나 있는 거야. 안 끊어지니까. 그걸 유일하게 이용하는 애들이 뿌리오박테리아고 가끔 번개 거쳐서 땅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분해자에 의해서 유기물들이 이런 암모늄이온이나 질산이온을 회귀하기도 해. 그렇지 않은 땅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식물이 생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하버라는 과학자가 만드는 암모니아 하버법을 통해서 암모니아를 질소비료 계량법으로 보시고 그다음 하버 보시법이라고 돼요. 그런 책에서는 하버 보시에 의해서 질소비료가 생성이 됨으로 인해서 단위 헥타르당 면적당이라고 하잖아. 헥타르 등 식량 생산량이 증대됐다. 이 식량 생산량이 커졌다. 이게 키포인트. 알겠어? 네. 됐어요? 네. 자, 여기서 식은 됐다. 식.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말할 의다. 의가 뭐야? 입는 거잖아. 입는 거. 그래서 두 번째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의류 문제의 해결이다. 알겠어요? 네. 자, 이제 의류 문제의 해결을 들어갑니다. 식은 됐으니까 의. 우리가 여기를 들어가려면 예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비교적으로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의류 문제가 뭐냐? 이전 사람들이 봉착했던 문제가 뭐냐? 바로 천연섬유를 사용했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천연섬유는 뭐 동물의 가죽, 그지? 피, 그죠? 그 다음에 면, 견, 비단이요, 비단. 마, 삼재 같은 거 있잖아요. 얘는 목화잖아, 목화. 물론 이런 애들은요, 장점이 뭐냐면, 흡수성이 좋다. 흡수성이 좋은 거죠. 땀 흡수도 좋고, 아무래도 친화적이죠, 몸하고. 단점이 이제 그에 비해서 너무 크죠. 얘들은 내구성이 나빠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흥분의 이제 자식들 그림들 이렇게 놓고 꿰맨 거 그리잖아, 옷에. 이렇게 옷이 있는데 여기 이런 거 있으면 일단 없어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게 많다는 얘기죠. 내구성이 없으니까. 무릎 맨날 다시 기어있고. 지금 니들은 상상도 안 나는 거죠. 양말 깜깜하면 어떻게 버리잖아요. 그렇게 귀여워. 진짜 그랬다고요. 근데 저 아주 어렸을 적에도 그랬던 양말을 신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 그런부터는 이제 보급이 좀 활성화돼갖고 별로 그런 일은 없었는데 여튼 그냥 그 옷이 나올 때 옛날 트렌드 옷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덧댄 거 있어요. 그 패션이에요, 그게. 무릎 덧대고 막 이러면서. 자, 그럼 이런 의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가 등장하느냐? 자, 해결. 바로 합성 섬유가 등장합니다. 많은 걸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합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기본 원료가 누구냐? 얘입니다. 이걸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모든 제품에 합성 제품이 들어오게 돼요. 원유는 원래 시작하게 된 계기, 원유를 사용된 계기가 북아메리카예요. 미국이죠. 골드러시가 한참일 때 캘리포니아가 이제 서부 지역이잖아요. 그쪽으로 금광의 그 뭐가 굉장히 컸었는데 나중에 인디언들을 막 몰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인디언들한테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데드 닙이라 해가지고 막 그 물을 먹으면 죽는 거야.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물이 뭔가 같아. 그게 원이었던 거. 석유. 이 석유도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이 북반구 쪽에서 보면 시커매요. 근데 중동 쪽, 적도지방 근처는 또 노래요. 그 남미 쪽, 베네수엘라 이쪽은 또 하얘요. 있습니다. 그게 약간 색깔별 성분의 함량의 차이 때문에. 이 원료는 처음에 뭘로 많이 쓰였어요? 가솔린이 원료로 많이 쓰였어요. 가솔린. 우리가 말하는 휘발유죠, 휘발유. 그러나 여기서 파생된 게 뭐냐? 바로 보통 그 원유라고 하는 것이 뒤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원유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그러니까 탄화수소 화합물들이 쭉 안에 있는 거거든. 그것들 끄집어낼 때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뭐 LPG가 나오고 뭐 이래요. 나프타가 나오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나프타 원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합성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합성 섬유가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합성 수지가 만들어지고요. 합성 고무가 만들어지겠는데 이 3대 물질이에요. 3대 물질. 여기요. 그러니까 니는 원료가 다 고갈되면 우리 자동차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제품이 다 사라져야 되니까. 네가 안고 있는, 쓰고 있는, 입고 있는 모든 류들이 다 사라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나중에 사라지려면 네가 죽고 또 죽고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 때는 괜찮지만 후대가 이제 문제겠죠. 합성 섬유는 말 그대로 너희들이 입고 있는 이거죠. 이거. 나일론, 폴리에스터. 말이 어렵죠. 나일론은 실제로 양말 같은 거. 거기에 요즘에는 옛날엔 100% 나일론을 썼는데 너무 흡수성이 안 좋으니까 냄새도 나고 그래서 요즘 섞었습니다. 섞어서 혼합섬유로. 폴리에스터는 간단히 말하면 얘는 교복이에요. 교복. 교복은 비 맞아도 금방 마르죠. 그리고 이렇게 주름이 돼 있는데 이거 한 번 발라도 주름 안 가져요. 그냥 계속 있습니다. 있어 보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름 되면 딱딱하게 죽잖아. 근데 보면 좋은 거, 김모씨, 모소령식 그거 말고요. 그치, 학발이잖아요. 뭐 현명한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거를 보면 쉽게 교복이 구겨져요. 이게 섬유가 좀 들어가, 천연섬유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면이 함유되고 그래갖고. 근데 아주 싼 것들은 비 맞고 좀 있으면 말고요. 그 다음에 이 주름 안 가고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성 섬유고요. 수지는 플라스틱을 말해요.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종류도 열 가소성 수지가 있고 열 경화성 수지가 있는데 열 가소성 수지라고 하면은 불에 댔더니 뚝뚝뚝 뭐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게 대표적인 게 비닐 아니에요? 비닐. 그죠? 슈퍼에서 쓰는 검은색 비닐. 그거 합성 수지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딱딱한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플라스틱 열 경화성 수지도 있죠. 불에 잘 안 타는 애들이 있어요. 슈즈 같은 거, 플라스틱 저런 것도 있고요. 불이 붙어도 시커멓게 물다가 불 딱 떼면 그냥 딱 꺼지는 거죠. 열 경화성 수지 이런 게 합성 수지. 우리 주변의 주방에는 락앤락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겁니다. 합성 고무는 거기에 붙어 있는 고무도 그렇지만 얘는 신발이에요. 신발이 다 합성 고무입니다. 이게. 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일론입니다. 자, 그 나일론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떤 타이틀로 시험에 나오냐? 최초. 합성도입니다. 최초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이렇게, 얘까지도 내신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이 내가 이렇게 안 써졌다면 넌 여기다 이제 문제 풀라고 헤로도스 그렇게 써주는 거거든요. 그게 내신에서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일론은 그럼 어디서 많이 쓰이냐? 얘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내신 수능은 절대 안 나오죠. 밧줄, 그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스타킹. 스타킹 아마 알 거예요. 여학생들은. 너는 뭐 시험 본 적이 없겠지만 스타킹은 아니 그런 것도 그건 요즘에는 이제 좀 다른 거다. 그 스타킹 같은 경우는요, 불을 갖다 주고 그냥 안 뚫려버려. 불에 약하니까. 그리고 스타킹이 따뜻하긴 하고 질기긴 하지만 이제 뭐 좀만 신어도 이제 흡수성이 안 좋으니까 몸에 좀 안 좋죠, 많이. 그리고 칫솔 있죠, 칫솔모. 이것도 간단하잖아요. 그건 역시. 그 다음에 밧줄이 있어요. 파란색 밧줄 같은 거 있잖아요. 쭉쭉 이렇게 묶는 거. 그 새끼줄로 빠져나가는 거. 그거 말고요. 그냥 파란색 줄 같은 게 이게 다 나일론입니다. 단단하죠, 줄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그 다음 폴리에스터. 일반적으로 폴리라는 표현은 고분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폴리머 그런 고분자거든요. 폴리에스터는 에스터기를 갖는 물질이 여러 개 있다. 얘도요, 나일론하고 찾아보면 66 나일론도 있고 막 이래요. 그 66이라는 것은 단위체 속에 탄소가 6개씩 들은 애들을 결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과 중합체로 만들어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폴리에스터는 뭐 교복, 상하이, 교복에 해당되는 걸 폴리에스터, 그 다음 와이셔츠 같은 것도 많이 쓰입니다. 거기에는 그냥 예로서 양복, 싼 거예요, 싼 거. 알겠지? 와이셔츠, 여기에 조금씩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이거는 폴리아크릴로니트릴은요, 정말 가르쳐 주지 않은 학교들은 안 나와요. 얘는 불에 강해요. 그래서 소방 있죠, 소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트나 이런 것도 쓰이지만 그 불에 이렇게 막 남이 막 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의 화면 물질도 많이 쓰입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대로 양말, 니트 이런 것만 예로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또 뭐 다른 예가 들어준다 그러면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뭐까지 개발했느냐면, 이렇게 합성 섬유를 만들어냈으면 이제 인간들의 이제 패션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염력을 아마 TV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야. 커다란 트렁크를 널어놓고 노랗게 파랗게 염료 작업하고 막 이러는 거. 근데 합성 염료가 발명이 되거든요. 모브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보라색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니까 보라색을 영어로. 그거는 이제 패션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염료를 퍼플이라고 하거든요. 퍼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이올릿이라고 말을 쓰잖아요. 화학에서는 바이올릿이라고 해요. 보라색으로. 그런데 염료 업계에서는 퍼플이라고 해요. 퍼플. 밝은색 보라를 말하거든요. 그게 모브거든요. 모브라는 염료가 최초 발견됐다.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그게 있다면 써놓으세요. 그냥. 알겠죠? 합성 염료, 모브의 발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제에서 최초로 발견. 이게 있으면 써놓으라고. 알았지? 왜? 학교에서. 아니지. 여기다가 네가 문제 풀 때 있으면 써놓으라고. 알았지? 나는 안 쓸 거니까 안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미래 의료 문제 해결 이런 건 그냥 보시고, 뭐 나중에 슈퍼 섬유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건 미래에 가면은 여러분들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대요. 그냥 입은 그냥 맞는데 제가 움직여서 맞는 거. 야, 신발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자, 이제 세 번째 주죠, 주. 네. 자, 이제 주거 문제 해결. 자, 여기서도 집 안에서 주방 도구로는 잘 안 나와요, 처음에 또. 거기 주거 문제에서 보면, 첫 번째가, 우리 이제 화석 연료 사용이라는 게 있거든. 이건 뒤에서 더 잘 나옵니다. 화석 연료 사용에서는 내신에서 뭐가 나오느냐. 화석 연료라는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방향을 보면요. 화석 연료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얘가 있어요. LNG.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죠? 혼합물이라는 얘기예요. CH4, C2H6. 이게 메테인 가스고요. 이게 에테인 가스예요. 얘가 주성분이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연가스라고 해요. 천연가스. 이 천연가스는 석유를 캐내기 전에 나오는 가스예요. 예전에 이거 위험해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걸 태워야 그 다음에 석유를 시추할 수 있었어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불 붙기 쉬워서. 근데 요즘에는 요거까지 알뜰하게 다 뺏어 쓰죠.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가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쓰는 도시가스. 그 다음에 뭐 LPG가 있어요. LPG는 뭐냐면 프로페인이라는 놈이 있고요. 뷰테인이라는 놈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들 둘이 주성분이에요. 얘는 프로페인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뷰테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들은 액화 석유가스라고 해요. 원유를 최초로 가지고 와서 분별 중류타, 그러니까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이죠. 제일 먼저 나온 거죠. 이건 아마 자동차 연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택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나무나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안정화됐다. 이런 것들을 쓰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는요, 일단 그 주방용품으로 합성 수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알겠죠? 화석연료도 사용하고 주방용품으로 쉬운 것들을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합성 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방용품 말고도 많죠. 여러분들이 뭐 밖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다 플라스틱이 많으니까. 알겠죠? 그런 것들이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건축 재료. 요게 좀 나옵니다. 시험에. 건축 재료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 건축 재료이면 천연 재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 목재 있죠. 풀, 연초라고 그러고 초, 그 다음 돌, 흙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우리도 뭐 이제 전통 문화가 발생해서 이제 뭐 초가집에 초가를 올릴 때 그죠? 볏집단을 올리고 그 다음 점토를 쌓고 돌담을 만들고 거기에서 좀 발달했다면 이런 거겠죠? 점토로 만들다 보니까 봄, 여름이 계속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연식이 지나면 바로 뻥청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안 무너지게 하려고 옛날 사람들이 뭘 쓴 게 그 점토 사이에 볕단을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기잖아. 그래서 그걸 창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는 게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에 철근 지방. 그러니까 그런 건데 건축재료 변화는 첫 번째 여기 철이라는 게 있죠. 철. 자, 철은요. 재련소에서 철광석을 철로 환원시켜서 쓰게 돼요. 1800도씨의 열을 가해서 철로 환원을 쓰는데 현재는 철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문제는 이런 철광석 자체에 철광석은 이런 걸 적철광이라고 이걸 자철광이라 하거든요. 얘를 적철광, 얘를 자철광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들을 뭐해서 산업 환원을 통해서 철로 환원시켰습니다만 최초의 철에는요 사실 탄소가 섞여 있어요. 그럼 얘도 균일로 나오는 거거든요. 사건이죠. 그래서 얘를 그냥 우리가 보통 탄소강이라고 불러요. 탄소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탄소 함량이 높으면 되게 단단해요. 가공을 하고 그래서 이런 처음에 나온 철들을 선철이라고 하거든요. 그 철들은 건물 세울 때 써요. 철근 빵빵 쏘는 거 있죠. 그게 선철이고
얘를 좀 가열하면 이제 탄소가 빠져나가죠. 그럼 약간 주조가 좀 쉬워요. 가공이 좀 쉬워진다고 그걸 강철이라고 하죠. 그 강철은 이제 무기나 자동차 그거 환경 만들 때 쓰는 거고, 그걸 더 가열하면 탄소가 거의 빠져나가는 연철이 돼요. 그게 철사철이 부드러운 거. 알죠? 그게 철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합금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우리가 쓰는 스테인리스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스테인리스강은 화학약품이 굉장히 강해서 주방용품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게 용매가 철이에요. 그리고 용질이 크로뮴입니다. 크로뮴과 니켈이거든요. 그럼 그것들 합친 스테인리스강도 합금인 거죠. 균일을 하나. 그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여기부터는 좀 알아주세요. 자, 시멘트는 잘 나옵니다. 이 시멘트가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 우리는 석회암이라는 게 퇴적합니다. 얘가 탄산칼슘이에요. 얘를 가열을 하잖아? 가열을 하게 되면 이걸 산화칼슘이라고 하거든? 그럼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생석회라고 그러거든. 얘가 물에 들어가면 수산화칼슘 실험 얘기해요. 석회수로. 얘가 물에 들어가면. 얘하고 얘가 나오는데, 이 생석회에다가 점토를 섞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시멘트가 돼요. 알겠어요? 다시요. 이 생석회에 점토를 섞은 것이 뭐가 된다고요? 시멘트가 되고, 이 시멘트는 계속 저어줘야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멘트를 어디로 장기적으로 운반할 때는 레미콘이라는 자동차를 이용하죠. 그래서 뭐 주택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가 공사할 때 뒤가 확 들어가는 차 있잖아요. 그 레미콘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시멘트를 갖다 굳으면, 시멘트는 금방금방 모형을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지만 하중에 약해요. 무게에 약해서 금이 쩍쩍 가요. 근데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으려면 여기다가 돌을 넣는 거예요. 자갈을 넣고, 모래나 자갈. 그게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세 번째, 콘크리트는 시멘트에다가 뭐뭐를 섞는다? 모래와 자갈을 섞는다. 이게 콘크리트야. 콘크리트 그러면 하중이 강해요. 근데 이거 단점 뭐냐? 좌우로 흔들려요. 부서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뭘 집어넣죠? 철근을 집어넣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무게를 잘 견딥니다. 그런데 좌우의 움직임이, 지진 같은 거, 강풍 불었을 때, 그런데 안 좋으니까 다리 건축할 때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넣으면 하중도 강하고 흔들리는 유연성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높다가 끝나요. 그게 정답이에요. 알루미늄이나 유리는 잘 안 나와, 시험에. 일단 알루미늄은 샷이 이러면 되는 거죠. 창틀. 알루미늄에 대한 어떤 또 과학사를 보면 원래 알루미늄이 지각 구성물질 금속 중에 제일 많아요. 오히려 철보다 더 많죠. 그런데 알루미늄을 사용하게 된 시기가 되게 늦어요. 철은 한참 전부터 그 주몽 알아요? 주몽. 그분께서 처음 철기 무기를 해가지고 철기 시대, 그러니까 고대 국가를 형성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그 서사신가 거기에 보면 알렉산더가 그 유럽 쪽을 다 통합하잖아요. 대왕이니까. 그 각 나라의 왕들을 모여놓고 회의를 할 때 그 사람들 다 금으로 된 왕관에, 금으로 된 포크에, 금으로 된 뭐 접시 이런 걸 썼대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 자체는 알루미늄 왕관에, 알루미늄 나이프에, 알루미늄 접시를 썼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고귀한 금속이었던 거예요. 알루미늄 사실 보면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알루미늄이. 그리고 가볍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각에 그렇게 알루미늄이 많은데도 왜 알루미늄이 고금속으로, 귀금속으로 대우를 받았냐면 순수한 알루미늄으로 속출되는 양이 너무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뭐로 존재하냐? 산화알루미늄. 이게 보크사이트라고 이거를. 그 보크사이트가 더 고온 고압을 받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루비가 돼요. 루비가. 알았어요? 그런 물질들인데 그때 당시 알루미늄은 땅 속에 순수한 알루미늄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기둥으로 다 산화알루미늄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거를 알루미늄으로 정지한 과학자 후계예요. 그랬어요? 뭐 나치반을 밀지 말고 그냥 후계라는 과학자인데 그 사람도 그때 웃겨요. 고등학교 때 그 사람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세상에는 알루미늄이 되게 많은데 다 산화알루미늄으로 존재하고 걔를 이렇게 철을 재련하듯이 온도를 높이려면 2600도씨가 필요한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만약에 산화알루미늄을 알루미늄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그 사람 세계 제일 부자가 될 거다. 후기 그걸 연구했대요. 그 다음부터. 그런데 방법이 없어갖고 뭘 쓰냐. 빈정석이라고 U자고 끝에 있는 거 있죠. 삼각형으로 된 거. 삼연석이라고 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빈태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빈태석. 그거를 쓰면 얘가 녹는 점이 한 800초에 뚝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알루미늄이 대량 생산이 돼서 지금은 철보다 뜬금없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샤시 쓰고 막 이러잖아요. 과학자들이. 알루미늄이 좋은 게 왜 첨틀 샤시를 쓰냐면 철은요 부식이 되면 사람의 중기랑 똑같아요. 퍼져요. 부식. 근데 알루미늄은 겉표면만 살짝 부식돼서 사포 같은 걸 싹 문들면 똑같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얘는 부식이 되면 겉표면 산화 알루미늄이 돼가지고 회색계로 싹 변하고 걔들이 외부 공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 막이. 근데 철은 안 그래요. 그냥 다 퍼져. 부식. 그래서 난리가 아니었다면 그 뭐냐 자유의 신상이잖아. 그거 프랑스가 선물해준 거 아니야. 인디펜던트 데이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구리도 오면 싹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자유의 신상 보면 파스하네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 안에는 철분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 골격은. 이게 이제 균열이가고 사토가 들어가면서 이게 부식이 시작된 거야. 더군다나 철보다 가능성이 작은 구리를 얘가 또 보호하는 역할에서 구리가 오히려 총무 역할을 하는 거야. 더 부식이 빠르게. 수백만 달러에 들어서 아이언 도금을 다시 했어요. 아이언은 금속, 철보다 가능성이 커서 오히려 아이언이 부식될 때까지 철을 보호받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단을 시켰는데 그런 역할로 그냥 알루미늄은 자연계에서 제일 많은 금속인데 재련하는 기술이 후대에 발견이 돼서 지금은 가장 꿀값이다 라고 보면 되시고 유리는 그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됩니다. 규산염이 SiO2인데 이 규산염은 통합과학 시간에 제대로 배웠어요. 반사설도, 복사설도, 한상구조 이런 거 다 배울 거거든. 근데 이 SiO2라는 규산염이 전 광물의 70%잖아요. 그죠? 이 사단석, 뭐 정장석 이런 것들이 다 규산. 일단 석영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니까 이 SiO2를 가지고 모래 속에 이렇게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불균일 혼합물 누굽니까? 유리입니다. 유리는 산란하는 그 효과를 이용해서 어디서든지 얼굴 비쳐요. 알겠어요? 네. 이 산란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보면 비치는 이쪽으로 안 비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금 같은 거 이런 것들하고 좀 다르죠. 금은 자율전자 때문에 산에 대해서 고유한 광택을 띠거든요. 근데 유리는 전반사를 반사를 보면 얼굴 보여. 대신 그게 이제 화상이라 우리가 오른손을 들면 쟤는 왼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유리는 일단 외벽 창에 쓸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중에 지금 봐봐요. 의류 문제는 이 하나가 중요해요. 시험에 나오는. 그 다음에 주거 문제는 얘가 중요해요. 특히나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가 여기 3대장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게. 그럼 마지막 건강 문제 해결이라는 이 부분 있죠. 여기는 잘 나오죠. 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죠? 아스피린과 페니실린이 나오죠. 시험에는 아스피린이 잘 나옵니다. 자, 네 번째 건강 문제 해결. 여기는요, 어떤 학교에서 보니까 얘를 부주식으로 써서 냈더라고.
봐봐.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잎 추출액을 이용해서 만드는 해열제. 네. 지금은 그때 발견 당시에는 해열제였지만 지금 쓰이는 건요 혈액 용해제로 많이 쓰입니다. 뭐 혈관이 막혀갖고 뭐 심근경색이나 동맥 경화라든가 뇌동맥 경화라든가 이런 거 오는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먹으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류량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수술을 하면 아스피린을 끊어요. 응고가 안 되니까. 그래서 피를 못 멈추게 하니까 2주 동안 끊기 하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처음에 발견될 때 해열제로 발견됐고 독일의 유명한 바이엘사, 바이엘 레버쿠젠 알아요? 네. 그 회사예요. 그 바이엘사가 얘만 만들어서 세계 500개예요. 얘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아스피린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살리실산이라는 버드나무 추출액이에요. 이 버드나무가 너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없나? 그 드라마 이런 데 보면 그 심해가에 이렇게 늘어진 나무 본 적 있어? 수양버들이라고 버드나무 쭉쭉 늘어진 게 있단 말이야. 걔들을 봄에 딱 자르면 양쪽으로 딱 잘라서 쏙 빼면 껍질이 쏙 빠져요. 그 풀필이 불고 막 그러거든. 근데 껍질이 하얘. 그 애기 있어. 쭉 빨아 먹어봐. 먹어야 될 거야. 그게 살리실산이야. 이걸 먹으면 진통 효과가 있는 거야. 해열제 진통제라고 하거든.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봐. 이렇게 꺾이는 데마다 탄소가 있거든. 아까 TNT 그릴 때 느낌이 벤젠인데 요게 요렇게 카복실기라는 기가 있어.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다니. 카복실기가 있고 이게 하이드로실기가 아니라 이건 페놀기라고 해. 페놀기. 그냥 봐도 이것도 알았어? 이제 유기화학에 가야 배우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가능하면 아세트산을 가능한 거야. 이 아세트산은 이렇게 돼 있어. CH3 이렇게 생긴 놈이야. 식초에 들어가는 놈이거든. 둘이 반응을 하면 얘들이 축각중합을 일으켜서 자 얘는 가만히 있어요. 얘하고 얘 크기는 반응 안 하거든. 여기에 얘만 남는 거야. 누가 떨어져 나가냐? H. 그 다음에 여기 OH가 떨어져 나가. 그럼 뭐 만들까? 물 만들겠지.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얘가 들어오는 거야. C, O, CH3. 그래서 새로운 결합을 일으켜. 이게 아세틸살리실산이야. 이름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학교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써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세틸살리산 얘를 아스피린.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애가 이제 여기는 H하고 그 다음에 OH가 떨어져가서 이렇게 물이 나와. 이런 식으로. 이게 축합중합이라고 하거든. 근데 얘 대신에 만약에 에탄올을 넣잖아? 그러면 살리실산 메틸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에탄올은 공용할 거거든? 그냥 바르는 물 따세요. 먹으면 안 돼. 알겠지? 죽어. 포말데이드 생겨서. 일단, 요렇게 해열 진통제. 그럼 여기다가 뭔 타이틀이 중요하냐? 최초의 이 타이틀이 끝.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일반 학교들은 이렇게만 나오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외우지 않는다고. 이거 쓴다고 쓰면 아 얘가 그냥 살리실산이고 얘가 아세트산인데 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보면 되는 거야. 두 번째 페니실린이 있어. 얘는 항생제야. 항생제는 명심할 게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야. 세균을 죽이는 거야.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 항바이러스가 따로 있어. 감기는 세균이야, 바이러스야. 감기요? 생각해 본 적 없어. 그치? 솔직히 바이러스야. 일반적인 감기가 노로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독감이 있지. 그게 인플루엔자야.
뭐 물론 지금 같은 코로나고 뭐 사스도 있어. 얘들이 다 바이러스야. 그래서 항생제로 못 잡아요. 그래서 괜히 야 감기만 걸리면 어떤 병원 맨날 주사 놓는 데 있어. 그럼 어른들이 뭐라 그래? 아, 뭐 항생제 너무 많이 나. 그 항생제 아닙니다. 항바이러스제고요. 그 페니실린은 이 항생제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뭐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뭐 이런 말 쓰거든. 물론 얘들의 성분은 푸른곰팡이에요. 이 푸른곰팡이는 네가 집에서도 키울 수 있어. 간단해. 귤 있지, 귤. 귤을 먹기만 하면 놔둬.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게 푸른곰팡이야. 그게 페니실린의 원료거든. 근데 플레밍이라는 과학자는 이 푸른곰팡이가 다른 곰팡이를 다 죽이는 걸 본 거야. 샤넬에서 배양을 시켜놨는데 푸른곰팡이 있는 주변은 다 죽었어. 그렇다면 이 푸른곰팡이는 남의 그 세균들을 죽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애 아니야? 그렇다면 얘를 우리가 만약에 약품으로 쓸 수 있다면 우리가 상처난 곳에 얘를 이렇게 주입을 하면 그 상처 염증이 금방 안 온다는 거야. 푸른곰팡이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몇 년을 연구했는데 방법을 못 찾은 거지. 그래서 그냥 논문만 내고 말았어. 근데 영국의 젊은 과학자 둘이가 이걸 제품을 만드는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 전국에서 기자들이 다 올렸어. 근데 유명하지 않는 거지. 그럼 기사거리가 안 되잖아. 고민하는데 그 애들 중에 하나가 그 플레밍이라는 과학자의 논문지에서 그 힌트를 얻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 플레밍한테 물려가서 이거 아니야. 항생제 발견. 아, 나도 그거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 사람들 정말 멋진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기사에 플레밍이 발견한 걸로 나왔어. 그리고 여태까지 플레밍이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줄 알고 나는 사람 더 많아. 실제로는 이 사람이 발견은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푸른 곰팡이 속에서 성분. 얘는 버드나무 추출액이라고 하지만 얘는 어디?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하고 있어. 근데 이게 왜 유명했냐면 이 두 개의 흑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흑역, 하나는 굉장히 좋은 역사죠. 이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고 있잖아. 결국은 그 젊은 과학자 둘이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 국가에 그 특허 신청을 내고 특허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겠다. 그럼 우리한테 공장만 마련해라. 이익을 나누자. 근데 영국 정부가 노했어. 그래서 어떻게 얘들은 미국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케이! 그리고 생산을 했지. 걔들은 돈이 된다고 하였으니까. 70년 동안 영국이 미국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었어요. 페니실린은. 근데 이게 엄청나게 유행이 된 게 뭐 때문에 그러냐? 2차 세계대전이 열었잖아. 딱 틀었잖아. 통상, 토끼, 루탄, 뭐 이런 거 상처를 입은 군인들이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 한 방이면 다 나는 거야. 회복 속도가. 독일군이 3개월 있다가 현장에 다시 복귀하는 군인인 거면 얘들은 1개월 반이면 현장에 복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무슨 영화, 6.25 전쟁 영화 보면 막 상처 났는데 구더기가 막 있고 그렇잖아. 그 사람들이 막 스스로 자살하고 막 자기 몸에 구더기가 늘 끓으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 그 페니실린만 가지고 왔어도 사람들 많이 살렸지. 그때는 뭐냐면 다 몰핀. 마약이거든. 자기가 잘려도 몰핀을 맞으면 안 아파. 아마 고지전인가 그 영화 본 적 있네? 고지전. 그 이재훈 나오고, 고수 나오고, 신하균 나오고, 고집 빼고 유승용 나오고 그 있잖아. 그런 거 있거든. 거기에 보면 그 이재훈이 그게 아마 첫 작품일 거야. 두 번째 작품인가? 대위로 나와. 어린데. 근데 걔가 자기 동료들 다 쏴 죽이고 대위가 된 거거든. 그 쏴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 대해서 떨어지는 바람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 호텔에 사는 그런 사연인데 거기서 보면 이재훈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먹고 나서 계속 통증을 참으려고 전쟁에서만 사용되는 거죠. 페니실린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항생제로 많이 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조 앞단원이고, 자, 13조 볼게요. 네. 자, 하버가 공기 중에 질소와 수소를 발생시켜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화학 비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 이름 뭐지? 암모니아. 그리고 화학식은 NH3라고 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의류 문제 해결과 화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연소매는 값이 싸고 대량 생산 쉽다. 반대죠. 값도 비쌌고요. 대량 생산도 어려웠고요. 그죠? 그리고 내구성도 약했고요. 다만 좋은 점은 흡수성이 좋았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합성섬유가 개발되면서 천연섬유를 완전히 대체한 건 아니에요. 왜? 이 천연섬유가 유일하게 쓰여질 때가 어디냐? 속옷입니다. 속옷을 나일론으로 이루어야 죽죠. 그냥 딴 거 막 흡수도 안 되고.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유로 헤로도스가 개발했다. 맞단 말이죠. 폴리에스터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섬유다. 왜 그러냐? 오히려 나일론 같은 경우는요, 단일이 아닌 섞어서 쓰거든요. 나일론은. 왜 우리 합성섬유라고 하는 것은 왜 인간이 입는 의복인데, 오히려 나일론은 칫솔이나 밧줄 같은 데로 많이 이용되고, 폴리에스터가 정말 많이, 양복, 와이셔츠, 그 다음, 아마 전 세계 학생은 교복을 다 쓸걸요. 그런 걸로. 그 다음에 합성섬유의 개발로 다양한 색결의 염료 개발, 의류를 입을 수 있는.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 했다고? 커플 색깔. 됐죠? 세 번째, 그 이용을 옳게 연결하세요. 나일론, 스타킹, 이런 거예요. 스타킹. 폴리에스터, 양복. 그 다음에 폴리아크릴은 니트 쪽으로. 네 번째, 주거 문제 해결과 화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석연료는 가정에서 난방과 치사, 맞아요. 화석연료 갖고 뭐 고장나겠어요. 두 번째, 현대 건축 재료를 넣는데 화학적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뭐냐? 그게 시멘트, 아니면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라고 보죠. 철과 알루미늄은 철광석을 포크스와 함께 용광에서 풀어들어가요. 철은 맞아요. 포크스가 뭐냐면 회색 가루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흑연가루예요. 흑연. 그걸 넣으면 이 흑연이 불완전 연소를 해서 일산화탄소가 되거든. 극히 일부가. 그럼 극히 일부의 일산화탄소가 철광석이랑 반응해서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떼내가요. 철로 환원되는 거죠. 이게 그걸 이용하려고 포크스를 집어넣는데,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일부가 일산화탄소, 대다수가 이산화탄소로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포크스가 일부 있어요. 그게 철이랑 섞여서 탄소 방해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알루미늄은 그 알루미늄 전기 분해법이 있어요. 빙정석 집어넣고 후기 발견하는.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철광석 같은 고온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알루미늄 금속의 녹는 점은 600도씨지만 포크사이트는 2800도씨, 900도씨 됩니다. 뭐냐면 알루미늄 금속은 순수한 물질이지만, 그래요. 포돈수죠. 원소 알루미늄 금속 결합이에요. 근데 Al2O3라고 불리우는 산화알루미늄 이온 결합이 걔가 훨씬 세요. 그거를 빙정석이라는 흉내를 집어넣은 걔가 800이랑 900 붙어요. 이 녹는 점이. 자, 다섯 번째, 다음 설명과 관련된 건축 재료는 무엇입니까? 그러네요. 그 콘크리트네요. 그죠? 그 철근을 넣어 강도를 높여 이랬으니까 그냥 콘크리트예요. 아, 집어 넣으면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오. 자, 설명에 알맞는 물질의 이름을 쓰세요.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한 최초의 항생제. 봐봐, 여기도 플레밍이라 하잖아. 부끄럽게. 페니실린입니다. 호프만이 버드나무 껍질, 그럼 뭐예요? 아스피린. 그래서 바이엘사가 이것 때문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넘겨보세요. 자, 이제 탄소화물의 유용성. 자, 이쪽은 어느 것을 많이 강조할 거냐면,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화합물 중에, 우리 인간 자체도 탄소화물이거든요. 탄단지라고 불리는 탄소화물, 단백질, 지방도 탄소화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화물의 유용성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탄소화물의 유용성이라는 건 일단 탄소화물이 무엇인가? 자, 탄소화물. 탄소에 대해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탄소란 도대체 어떤 놈이냐? 탄소는 뭐 번호가 6번이고 원자력이 10이고 아무 상관없고,
화합물을 이루시 얘가 무슨 결합을 하느냐. 탄소는 공유결합이라는 결합을 해요. 무엇을 공유합니까? 그럼 화학은 무조건 전자의 행문이기 때문에 전자쌍을 공유한다고 하거든. 얘들은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합을 말해요.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전자쌍을 공유해서 일어나는 결합을 말하는데 이건 암기를 해야 돼. 탄소는 그냥 공유 결합을 몇 번 할 수 있다고? 네. 4번 할 수 있어. 근데 이 결합의 모양이 이렇게도 가능해. 선은 무조건 4개야. 이렇게도 가능해. 또 이렇게도 가능해. 그럼 이들은 뭐냐? 선이 하나 나간 걸 단일 결합을 한다. 그냥 이건 읽는 거니까 선이 하나 나가서 단일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해. 그럼 2개 나온 애들은 뭐냐? 이중 결합이라고 해. 그럼 3개 나온 애는 이렇게. 이게 끝이야. 공유 결합에서 이중과 삼중을 우리가 다중 결합이라고 하거든. 그럼 탄소 구조식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구조식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선으로 쓴 내용들을.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냐? 얘는 중심 탄소 하나에 원자가 몇 개가 붙었습니까? 4개가 붙을 수 있는 구조식. 그러면 몇 개 붙게? 3개. 방향을 달라. 그러니까 3방향으로 돼 있잖아. 얘는 몇 개 붙어? 얘는. 이거구나. 아, 구조식에는 탄소는 이게 가질 수 있는 최대 가능한 탄소의 구조식이야. 이걸 통해서 네가 앞으로 오른쪽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탄소 구조식이 다 가능해. 이것만 볼 줄 알면 되는 거지. 이걸 자세히 배운 건 언제냐면 3단원 분자 구조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거야. 이건 통합과학에서도 자주 나오거든. 구조식은. 그때 가서 배우고 지금은 이렇게 그냥 탄소는 저런 결합을 할 수 있어서 다른 비금속 원소들이랑 중심 탄소 역할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탄소화합물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탄소화합물의 중심 원소가 누구냐? 가운데 딱 배치된 원소가 이런 탄소가 중심 원소이며 격가지 원소로 수소, 산소, 질소 이런 애들이 쭉 붙는 걸 우리는 탄소화합물이라고 해. 명심할 거. 자, 화학식 안에 대문자가 몇 개 이상이다? 그렇지. 그렇게만 볼 줄 알면 되는 거야. 이거 호분수는 아니구나. 탄소 말고 또 하나 대문자가 붙는 애들이 다 탄소화합물이구나. 그럼 탄소화합물은 우리 밑에 보면 음식이나 우리 몸, 플라스틱, 의약품 이런 데 되게 많이 존재하잖아. 당연히 3대 영양소가 다 탄소화합물이고. 그리고 우리 의약품 봤지만 아스피린이나 페니실린도 다 탄소화합물이에요. 합성 수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아모니아 아니야. 걔는 NH3잖아. 걔는 아니야. 탄소화합물. 자, 그렇다면 이런 탄소화합물, 우리가 쓰는 그런 탄소화물들은 대부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원유에서 나왔다. 다음 시간에 여기 원유부터 시작을 할 거야. 알겠죠? 원유는 어떤 학교는 안 나오고 어떤 일부 학교는 나와. 그러니까 원유는 지금 아니면 배울 기회가 이런 얘기지. 알겠죠? 네. 필기 잘 해오고 그리고 선생님이 영상 인코딩 하면 너한테 보내줄게. 다음 시간에 봅시다.